just now opening up the grave and looking at, we're just seeing boots, we're seeing sweaters, we're seeing hands, we're seeing feet, we're seeing people. 아이고야. 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인종청소? 자, 인종청소. 이 말이 무슨 걸 의미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어떤 특정 인종을 아예 씨를 말려버려야겠다 이런 정말 무서운 생각에서 나온 약간 학살 유대인 아닌가요? 학살 뭐 그런 느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한 지역에서 폭력이나 공포 그런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과 다른 민족, 종교 집단들을 제거하는 것을 인종청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란 단어가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끔찍한 단어는 원래 아닌데 앞에 인종이 들어가니까 너무 진짜 무서워요, 예. 섬뜩하고. 우리가 청소당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대표적인 예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유태인 학살, 그리고 당시 독일 같은 경우는 열등한 민족으로 자신들이 취급했었던 유태인들을 없애야 된다는 명분으로 약 600여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했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유엔에서는 더 이상 이런 집단 학살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 결의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전 우리가 이제 본 영상에서 발굴된 시신처럼 이 사건이 일어난 게 1996년 그 전에 찍은 매장터에서 한 거니까 약 30년 전에 일어났었던 집단 학살의 희생자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안 됐구나. 20세기 유럽에서 이런 사건들이 다시 재현이 된 거죠. 여러 유해가 묻힌 이런 집단 매장터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그 스레브리니짜라는 마을 주변 지역에서만 약 90개가 넘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비공식적으로 보자면은 희생자가 이 지역에서만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세계 문명을 이끈 이 유럽 한복판에서 그것도 20세기 말에 인종청소라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20세기 최악의 인종청소, 유고내전입니다. 먼저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어딘지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북쪽에서부터 서쪽에서 서북쪽에서 보자면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6개 공화국과 세르비아 안에 북쪽의 보이보디나 그리고 남쪽의 코소보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무 갈라져 있다. 복잡하죠. 네. 참고로 동유럽은 이제 슬라브족의 나라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유고슬라비아 민족들은 남슬라브족, 유고슬라비아라는 뜻 자체가 남유고, 남쪽, 슬라비아, 슬라브족의 나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슬라브족의 나라, 슬라브. 유고슬라비아구나. 하지만 유고슬라비아 연방 안에 있었던 이들 민족은 자신들을 서로 같은 민족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교수님 왜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서쪽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또 북쪽에는 러시아, 그리고 남쪽에는 오스만 터키라는 제국이 이 동유럽 지역 또 발칸 지역들을 다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서로 다른 이질적인 문화,
정치적인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됐죠. 결과적으로 이 지역이 종교와 문화가 마치 조각난 모자이크 같은 지역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보스니아를 경계로 했어요. 서쪽은 로마 교회에서 발원이 된 카톨릭 문화권, 그리고 보스니아의 동쪽은 콘스탄티노플 교회에서 시작된 정교 문화권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결정적이었던 것이 보스니아가 바로 이슬람 유럽 문화권의 끝선에 자리하게 되면서 카톨릭, 정교, 이슬람 문화권의 혼재된 양상들이 바로 이 지역에서 대두되게 되는 것이죠.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 종교를 갖게 되면서 다른 민족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민족 관계를 얽혀 있는 이 지역이 어떻게 하나로 뭉치게 됐느냐,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뭉치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변화의 시작은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무렵부터 유럽의 지형이 크게 변화를 이루게 되는데, 한번 칠판을 보시면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발칸반도 지역의 영토죠. 보면은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지역, 보스니아 지역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지배를 받았고, 나른 지역은 오스만 터키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발칸 전쟁,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됐던 세르비아가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국으로서는 당시 힘이 약간 부족했었던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이제 독립은 했는데 오랫동안 외세 지배를 받았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이들 국가가 당시 국가를 가지고 있었던 세르비아랑 같은 연합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왕국이라는 긴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 다는 거예요, 이거? 예, 세르비아가 너희가 힘이 좀 세지만 나라 이름을 서로 평등하게 하자라 해서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왕국이라 하자라고 해서 이 왕국은 남슬라브족의 첫 번째 통합 왕국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종 청소가 일어났던 유고 연방, 그 지도랑 매우 비슷합니다. 영토적 경계가 처음으로 왕국을 만들었잖아요. 한 나라 안에 살았는데 이 민족이 평화롭게 서로 공존만 했을까? 전혀 그러지 않았을 것 많이 같아요. 싸웠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왕국은 유지되는 내내 민족 간의 엄청난 문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이제 주도권은 당연히 세르비아가 장악을 했죠. 자신들이 주도하는 세르비아 중심의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서로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족 간의 이제 미묘한 신경전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1929년 유고슬라비아 왕국으로 이름을 개칭합니다. 근데 이걸 만들면서 세르비아 출신 왕이 바로 독재 왕정 국가로 만들어요. 왜 그래? Europe's tangled diplomacy in Marseille. Vive Alexander! Vive l'Europe! Oh, they've been shot! The king is dying and Bartho's fatally wounded. The crowd is infuriated. The police can't hold them. Subjects chosen by lot to do this foul deed. He tried to kill himself after firing a fusillade into the king. 결국 이 왕국은 커다란 한 사건으로 인해서, 세계사적 세계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분열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그 전 세계를 강타한 제2차 세계대전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1941년 나치가 이 유고슬라비아 왕국을 침공하면서 왕국이 이제 항복을 하고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왕국은 주변 국가들로 전부도 갈라지게 되죠. 보시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 뭐 독일과 이탈리아, 헝가리 등 주변 국가들로 완전히 다 쪼개지면서 갈라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국가가 보입니다. 바로 이 크로아티아 독립국가 보이시죠? 크로아티아는 독립했지? 크로아티아는 그 당시에 크로아티아 독립을 지원해줬던 국가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의 주역, 바로 히틀러, 나치 독일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독립국가를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치에 부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건가요? 당연하죠. 예, 나치에 협력도 하고 나치를 지지하면서 와. 이때 이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오늘 수업에 중요한 내용이 다시 등장합니다. 바로 이때 크로아티아인들에 의해서 첫 번째 인종 청소가 시작되게 됩니다. 크로아티아 독립국가는 이제 나치를 등에 업고 이 지역에 있는 민족 중에서 크로아티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민족들, 뭐 세르비아인, 당연히 유태인, 또 집시, 또 보스니아인 등을 대량 학살하고 탄압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탄압을 받았던 민족이 누구였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세르비아? 당연하죠. 제일 세르비아 셌으니까. 맞습니다. 예. 예. 왜? 힘이 가장 셌고 왕국 시절에 자기를 많이 괴롭혔으니까. 복수하는 거죠. 그렇죠. 복사하는 겁니다. 예. 자, 크로아티아인들이 저지른 그 인종 청소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안테 파벨리치라는 인물이죠. 안테 파벨리치 인물은요, 히틀러의 지원을 받아서 크로아티아 독립국가를 세운 지도자인데 As the commentator, the defender of religious freedom, a large share of Orthodox adherents as well, which created the Croat Orthodox Church. 히틀러하고 매우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 닮은 점이란 게 굉장히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더한 게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크로아티아는 기본적으로 카톨릭 국가입니다. 안테 파벨리치는 크로아티아 독립국가를 크로아티아인과 카톨릭 신자만이 살 수 있는 국가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세르비아인은 정교도, 크로아티아인은 카톨릭인이죠. 보스니아인은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로아티아인만이 살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종교를 다른 종교를 믿거나 다른 민족들은 이 영토에서 몰아내야죠. 청소를 시켜야 되겠죠. 자, 이게 바로 그가 실행했었던 인종 청소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테 파벨리치의 인종 청소는 그 히틀러가 있었던 방식,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통해서 유태인을 대량 학살하는 그것과 또 하나의 자신만의 방식을 더하게 됩니다.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세상 어디에도 발을 딛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갔다면 파벨리치는 여기에 더해서 종교 강제 개종 작업을 시킨 거죠. 어떤 종교로? 카톨릭으로. 맞습니다. 어이구. 저 길거리에서 그냥 저렇게. 와. 심지어는 가정집에 들어가서 세르비아 가족 전체를 학살하기도 했고 이게 모두 종교 개종이란 명목하에 앞세운 인종 청소였다라고 할 수가 있죠. 교수님, 안테 파벨리치가 히틀러랑 비슷한 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뭔가 히틀러한테 못된 거 배워서 좀 따라한 그런 것도 있을까요? 네, 바로
인종 청소를 목적으로 해서 독일 그 당시 나치 정권이 만들었던 게 뭐죠? 강제 수용소를 만들었죠. 학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아우슈비츠. 크로아티아 독립국가 안에도 이 세르비아인, 유태인, 보스니아인 등을 그 함께 가두는 집단 수용소, 강제 수용소가 수십 군데가 있게 됩니다. 대체 이런 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이 당시 증언한 상황을 우리 혜성 씨와 우리 규현 씨가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들은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하며 헤어져야 하는 어머니를 위해 우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은 울며 비명을 질렀고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위해 울었습니다. 한 아이는 머리를 대변에 대고 누워 있었고 다른 아이는 오줌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그중 한 명에게 다가갔고 그녀는 미소 짓는 것처럼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실제 수용소로 끌려온 사람들은 식량과 물, 위생용품들을 거의 제공받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죽거나 혹은 강제로 처형을 당해서 죽거나 하는 그 두 가지 길밖에 없었거든요. 그중 특히 가장 악명이 높았던 수용소가 있습니다. 바로 야세노바츠 수용소입니다. 얼마나 악명이 높았냐면 당시 나치 그 독일 히틀러 쪽에서도 크로아티아인들 향해서 너무 이렇게 잔인하게 한다라고 할 정도 적당히 좀 해라라고 할 정도로 나치 쪽에서 예, 그럴 나치가 정도로 혀를 이렇게 내두를 잔인하게 정도로. 참혹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만 4년 동안 최소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틀리지만 10만 명에서 최대 75만 명의 세르비아인 그리고 그의 민족들이 인종 청소라는 명목으로 집단 학살을 당했습니다. 진짜 많이. 그리고 여기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이제 강에 내던지죠. 왜냐하면은 이런 그 전염병 때문에 강에 내던지게 되는데 강물을 따라서 오다 보면 그 강물이 그 세르비아 수도인 베오그라드라든지 주변 국가로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세르비아 곳곳에 바로 이 시신들이 흘러내려오면서 그 참상들이 조금씩 알려지게 되죠. 제2차 세계대전 중 유고슬라비아 전체 지역에서 죽은 사람이 약 170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100만 명이 바로 이런 인종학살, 그래서 집단 학살을 당해서 죽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떠내려온 거예요, 그냥? 네네, 맞습니다. 왜 우리 외갓집 가족들도 저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두 명 정도 저기서. 너무 속상하다. 맞아. 하지만 1945년 5월 나치는 항복을 했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은 끝을 맺게 되죠. 인종청소 주도했던 안테 파빌리치 어떻게 됐겠습니까? 큰일 났죠, 이제. 예, 큰일 났죠. 그래서 그걸 피해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망명했구나.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아르헨티나, 스페인으로 도망을 갔지만 끝까지 뒤쫓아왔던 세르비아인에 의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러한 민족 간의 갈등을 멈추게 해준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바로 이 지역의 지도자 요시프 브로즈 티토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입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분 모르시면 우리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알듯이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야나 씨와 디나 씨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네, 맞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나 오늘날 젊은 세대나 디토를 나쁘게 얘기하는 거 거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유명하구나. 우리 할머니 집에서도 티토 사진 아직은 몇 개 있어요. 아, 진짜요? 지금도 걸려 있어요? 가족 사진처럼요? 맞아요. 근데 와. 우리 사진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왜? 왜? 가족 사진보다 큰 사진이 걸려 있어요. 맞아요. 가정집에 걸려 있을 정도구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티토는 오늘날까지도 상당수 많은 가족들이 숭상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 아버지는 크로아티아인, 어머니는 슬로베니아인 혼혈민족 출신인데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참전을 했다가 러시아의 포로로 잡힙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배웠던 게 바로 요 사회주의 이념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 고국에 돌아와서 이 사회주의 세력을 규합하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우리 파르티잔, 빨치산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예, 그 파르티잔 세력을 규합을 하면서 나치의 끝까지 저항을 하게 되죠. 결국 1945년 독일의 패망과 함께 티토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유고 연방이 구성되게 됩니다. Mi smo more krvi prolili za bratstvo i jedinstvo naših naroda. I nećemo nikome dozvoliti da nam dira ili da nam ruje iznutra, da se ruši to bratstvo i jedinstvo. Nijedna naša republika ne bi bila niko i ništa da nismo svi zajedno. A mi moramo stvarati svoju istoriju, moju jugoslavensku socijalističku istoriju i jedinstvenu. 여기 지도를 보시면 티토는 각 민족의 역사, 문화, 그다음에 종교적인 어떤 선을 따라서 경계를 나누고 연방 안에 6개 국가와 2개의 자치주를 만들어줬던 것이죠.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모습이 바로 이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티토는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연방을 이끌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목표가 있었습니다. 통합? 첫 번째가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다? 잘 먹는 거 경제.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유고슬라비아는 사회주의 국가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일부 도입하고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하는 노동자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서 경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경제를 부흥하려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목표가 정해집니다. 유고 연방을 세운 이후부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련과 미국 사이에서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펼칩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양다리 외교 비슷한 전략을 쓰는 것이죠. 똑똑하다. 티토의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뤄갑니다.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1976년부터 유고 연방이 세계 평균 1인당 GDP를 이렇게 뛰어넘는 걸 볼 수가 있죠. 저 세계 평균을 뛰어넘었을 때가 티토가 집권하던 네, 시절인 맞습니다. 거죠? 예, 티토 말기 시절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제 발전이 적어도 80년대 초까지 이어졌고 유고 연방은 동유럽권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 잘 사는 국가로 평가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이러한 평화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왜죠? 그 강력한 지도자로 민족 간의 조화를 이뤘던 티토가 1980년 5월에 지병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죠. Marshal Tito was born to peasant parents. 40 years of Yugoslav history was over. 당시 국민들은 얼마나 슬펐냐면 티토 장례식 참석하기 위해 4일간 24시간 동안 계속 줄 서 있었어요. 엄청 슬펐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때 무서움도 느꼈대요.
앞으로 티토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더 전쟁 나는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 좀 많았어요. 티토를 대체할 강력한 지도자가 없던 연방은 일단 각 공화국 6개 공화국에서 대표, 자치주 2개에서 2명 대표, 그래서 총 8명이 집단 지도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연방 안에는 또다시 갈등의 불씨가 슬슬 피어오르기 시작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티토의 사망 이후에는 실업률이 거의 2배 이상인 13%까지 올라가고 80년대 후반부터는 우리 그 옛날 IMF 때처럼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은행들이 연이어 도산하고 기업들도 줄줄이 폐업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경제적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연방 안에서도 민족 간에도 경제적 불균형 문제로 서로 갈등을 일으킨 겁니다. 연방이 혼란스러워지자 잠잠해 있었던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이 조금씩 민중을 선동을 하면서 목소리를 크게 내세우기 시작을 해요. 그중 세르비아인이 우월하다, 뛰어난 민족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부추기는 인물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고 연방 그리고 훗날 세르비아 공화국 대통령이 된 밀로세비치라는 인물입니다. 세르비아인들이 주도하는 연방을 꿈꿨던 밀로세비치. 세르비아인들의 감성을 최대한 자극을 해서 민족 감정을 불러일으켰는데 히틀러 방법 중에 선동하는 방법 중에 연설이 있었죠. 그 연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가 Igrom istorije I života izgleda kao da je Srbija baš ove 1989. godine povratila svoju državu I svoje dostojanstvo da bi tako proslavila istorijski događaj iz daleke prošlosti koji je imao veliki istorijski I simbolički značaj za njenu budućnost. 결국 우리가 옳다는 거네요. 다른 사람들은 틀렸고. 맞습니다. 밀로세비치는 이 연설로 인해서 세르비아인들의 민족적 영웅으로 추앙을 받고 그 감정을 부추기는 주요 모티베이션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끌어냈구나. 그 감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티토는 크로아티아인 아버지, 슬로베니아인 어머니, 우리는 세르비아인, 즉 티토가 사회주의 연방 시절에 세르비아 민족의 이익을 빼앗고 자신들의 역사를 희생자로 만들었다. 그런 식의 선동들이 먹혀 들어가게 됩니다. 세르비아인들이 주도하는 연방을 꿈꿨던 밀로세비치. 여기서 멈췄을까요? 아니요. 전쟁이 나나 그러면?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멈출 수 없죠. 1990년 세르비아 중심 연방 체제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시작을 해요. 당연히 크로아티아나 슬로베니아 다른 공화국들은 뭐 반발했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러한 민족 간의 갈등이 결국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양측 간중들이 이제 서로 충돌을 하게 되는데 당시 경찰이 항상 대기하죠. 진압 작전을 펼치는 도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라운드로 간중들이 난동을 하면서 이제 진입을 합니다. 이게 이제 큰 사건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당시 크로아티아 내나 이런 데서는 세르비아계 출신이 경찰력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르비아 경찰이 크로아티아인들만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세르비아 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은 건들지를 않고 이렇게 되니까 크로아티아 민중들이 더욱더 흥분을 해가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사건들이.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연방 사람들 사이에는 더 이상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같은 한 국가 안에서는 살 수가 없다. 공존하기 어렵다라는 인식이 크게 확산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연방 탈퇴입니다. 독립을 해나가겠다는 것이죠. 자, 독립을 선언하니까 세르비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시 군 병력의, 군 장교의 70%가 세르비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고 연방군은 기본적으로 세르비아 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고 연방군이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탈퇴 무효라고 외치면서 슬로베니아 먼저
쳐들어오는 거죠. 그 사이에 크로아티아가 있는데 어떻게 그랬지? 유고 연방군 주둔군이 있었습니다.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에도 곳곳에. 그 주둔군들이 먼저 슬로베니아를 먼저 진압을 하면 크로아티아도 탈퇴를 안 하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외상예로 슬로베니아가 이깁니다. 진짜요? 네. 더구나 이 전쟁이 열흘 만에 끝납니다. 너무 일찍 끝나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연방군이. 지원이 많이 왔나요? 세르비아 민족주의의 핵심은 세르비아인이 거주하는 땅은 우리 땅이라는 영토적 민족주의가 매우 강한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슬로베니아 인구의 약 88%가 슬로베니아인이었고 세르비아인은 2.4%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르비아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 굳이 여기까지 가서 민족 감정을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가 본토 세르비아에서 크로아티아를 거쳐서 슬로베니아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먼 거예요. 멀죠. 여러 가지 전략상 또 국제사회 여론도 그렇고 해서 이거 물러서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슬로베니아는 유고 연방 내에서 가장 먼저 독립 기회를 얻었던 첫 나라가 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그 크로아티아는 어떻게 됐을까? 유고 연방은요, 슬로베니아처럼 크로아티아도 순순히 독립을 시켜줬을까? 크로아티아에는 세르비아인들이 좀 살지 않았나요? 정답. 슬로베니아에서 후퇴한 연방군은요, 병력을 데리고 이제 후퇴를 했겠죠? 후퇴를 하면서 크로아티아로 향합니다.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곳입니다, 저곳은. 왜? 크로아티아에 살고 있는 인구 중 78%가량이 크로아티아인이지만 그 안에 60만 명, 인구로 보자면 약 12%가 세르비아인이었거든요. 60만 명이요. 또 하나, 크로아티아 의회에서 세르비아 민족을 소수 민족으로 채택하는 법안을 통과시켜버리고 경찰, 공무원들 강제로 퇴직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독립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 94%가 독립을 선택하게 됩니다. 세르비아인을 제외시켰으니까. 맞습니다. 당시 그 크로아티아 안에 사는 세르비아인들은 크로아티아 독립이 매우 두려웠어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안테 파벨리치라는 구구 정권에서 엄청나게 많이 학살을 당했었죠. 쉽게 말하자면 내 아버지 혹은 내 할아버지가 그렇게 학살당해서 죽었던 겁니다. 그 역사의 공포심이 엄청나게 자극을 한 거죠. 결국 세르비아인이 주축이 된 유고 연방군의 크로아티아 침공으로 두 번째 유고 내전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강력한 지상 화력을 앞세운 유고 연방군. 가장 먼저 당연히 세르비아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먼저 들어갔겠죠. 그 지역을 중심으로 군사작전을 펼쳐서 크로아티아 땅의 3분의 1 넘게 차지하게 됩니다. 자, 유고 연방군과 크로아티아 내 세르비아 민병대는 곧 대대적인 작전을 펼치기 시작을 하죠. 바로 그곳이 세르비아에서 크로아티아로 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는 저 도시 보이시죠? 네. 부로 시작되는 부코바르라는 저 도시를 점령하면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3개월간) 이곳을 공격했었던 3만 6천여 명의 세르비아 군과 압도적인 병력으로 인해서 아름다웠던 부코바르는 완전한 폐허로 변합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약 2만여 명의 크로아티아인들은 이제 땅을 내주고 강제로 도시를 떠나게 되죠. 그런데 마지막 날 이 최악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세르비아 민병대가 이 지역 내에 있었던 병원 환자 기록에 따르자면 260여 명을 끌어내서 농장 창고로 끌고 가서 집단 폭행을 하고 다 총살을 시켜 죽입니다. 혼자를요? 자, 이 중에는 16살부터 70대 노인, 그 심지어 임산부까지 있었습니다.
세르비아와 보스니아에서는 이 당시의 역사를 어떻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되게 각각의 시선이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인정 전서라는 단어 저는 이 상황에서 그때 안 배웠던 것 같아요. 세르비아에서는 세르비아에서는 단순히 과거에 크로아티아가 뭐 잘못해서 세르비아가 이랬던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는데. 처음으로 다큐를 보고 이거 처음을 알게 됐고 약간 저도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티나 씨는 저는 엄마에서 들었어요. 엄마는 그 보스니아에서 군인이었는데 얘기 자주 들었어요. 지금도 사이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세르비아인이랑 크로아티아는 안 좋아요. 그냥 사이가? 젊은 애들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예. 근데 어른들 뭐 어른들은 겪은 분들은- 아직은 기억이 남고 그리고 경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교수님 그럼 이 당시에 크로아티아는 계속 좀 밀리기만 한 건가요? 물론 크로아티아 군대도 열심히 저항하려고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연방군 상대는 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 당시 그 크로아티아 군의 무장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그냥 민병대네. 아, 그 총이 다 달라요. 무장을 전혀 거의 하지 않았네요, 그렇죠? 제가 요즘 그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을 보다 보면 마치 이 당시의 유고 내전의 모습들을 그대로 다시 보는 것 같은 데자부를 제가 느끼곤 하거든요. 당시 크로아티아는요, 병력과 무기가 턱없이 부족했는데 무기는 거의 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었던 구식, 소총 이런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따라서 연방군의 무기를 탈취하거나 이웃 국가로부터 무기를 들여와서 부족한 무기를 채우다 보니까 아까 보시다시피 무기가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크로아티아 군대는 압도적인 화력의 유고 연방군과 민병대에 맞서서 힘겹게 버티며 전쟁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크로아티아에서의 전쟁 판도를 뒤집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대체 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1991년 10월 유고 연방군이 두브로브니크를 공중 폭격합니다. 왜 그랬어? 갑자기? 그 아름다운 곳을. 실제 세르비아 역사학자들은요, 두브로브니크가 옛날 세르비아 영토였고 그것에 관해서 주장하는 쪽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이때 엄청난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부서지고 파괴가 되고 또 불에 타죠. 너무 무섭다. 너무 안타까워 이거. 실은 저걸 보고 수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찬란했던 중세 도시 두브로브니크는 연방군 폭격에 의해서 불길이 꺼지질 않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귀중한 역사적 산물 두브로브니크의 약 3분의 1 도시가 파괴가 되고 손상을 입었죠. 2차 세계대전 때도 이렇게 많은 파괴를 입은 적이 없었어요. 자, 하지만 이때 이후로 크로아티아 지성인들, 지도자들이 두브로브니크를 방문을 하고 이 지역을 보존하겠다. 그리고 세르비아 폭격의 야만성을 세상에 알리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갖게 됩니다. 크로아티아 문인협회 마티차 흐르바트스카라고 있습니다. 이 문인협회 회원들이 당시 고립되어 있었던 두브로브니크 시민들에게 식수, 의약품, 그리고 생활물자를 제공하는 이제 지원단체를 만들어요. 어떻게든지 이걸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이러한 활동들이 크로아티아에서의 전세를 바꾸게 되는데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좀 지원을 받게 되나요? 다른? 네, 맞습니다. 수송대를 수많은 국제 언론 기자들이 같이 동행해서 취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유고 연방군, 즉 세르비아군이 평화롭고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유네스코 이 지정지 두브로브니크를 파괴하고 있는 걸 봐라.
그러니까 국제 여론이 완전 뒤바뀐 맞습니다. 거네요. 예. 유럽 공동체 EC에서도 이 문제를 이제 주의 깊게 지켜봤고 그 결과 1992년 1월 15일 만장일치로 크로아티아의 독립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게 최근 일, 95년이면 최근 일이네요. 그렇죠. 최근 30년 안 전 된 이야기입니다. 예. 크로아티아 독립전쟁 이후의 유고 연방은 어떻게 됐을까?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까지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유고 연방은 이제 막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마케도니아가 슬그머니 연방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근데 가만히 있던 마케도니아는 갑자기 왜 독립했어요? 마케도니아는 이런 유고 내전과 보스니아 내전 와중에 슬그머니 빠져나가 버립니다. 머리 좋다. 네, 실제로 슬로베니아처럼 조금 수월하게 독립을 한 거네요. 네. 크로아티아랑 전쟁 중이었던 세르비아는 당시 병력을 분산할 수 없었던 관계로 어쩔 수 없이 마케도니아의 독립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연방 안에 남아있는 나라는 보스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만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몬테네그로인가 세르비아인은 서로 민족 간에 굉장히 가까웠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다 보면 이제 보스니아만 남게 되는데 이 보스니아가 연방의 존속을 바랬을까? 아니요. 예, 맞습니다. 실은 그 다른 나라들이 독립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보스니아도 고민에 빠져요. 내가 만약에 계속 연방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도 독립을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빠지다가 결국 독립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 사라예보는 민족 종교 간의 아주 혼합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고 내전 중 최악의 전쟁터이자 20세기 최악의 인종청소가 나타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니 교수님 그러면 이곳에서 또다시 내전이 시작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1992년 3월 얼마 안 됐어요. 보스니아가 연방 탈퇴 선언을 하게 되자 이제 연방군, 즉 세르비아군의 공격이 시작되게 되는데 당시 유고 연방의 주축이었던 세르비아는 보스니아만큼은 또 절대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바로 세르비아가 슬로베니아는 열흘 만에 포기하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크로아티아는 바로 포기하지 않는 이유 기억하십니까? 세르비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맞습니다. 네, 세르비아인들이 보스니아 내에는요 인구로 보자 그러면은 약 43.5%가 보스니아인 무슬림계고 그 다음은 정교도 세르비아인이 31.2%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약 17%가 크로아티아인 카톨릭계라고 칠 수가 있죠. 당연히 많은 세르비아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세르비아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스니아가 연방 탈퇴를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1992년 2월 보스니아는 연방 독립 의사를 묻는 국민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독립을 하겠다라는 찬성표가 무려 99%가 나옵니다. 아니 근데 민족도 섞여 있다며. 세르비아계는 투표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보스니아인, 카톨릭을 믿고 있는 크로아티아인만의 투표 결과로 92년 3월 독립을 선언하게 된 것이죠. 그럼 반발이 심했겠는데 세르비아에게는? 당연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세르비아군은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유고 내전인 보스니아 내전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끝이 없다. 보스니아 세르비아인들도 전쟁이 일어나자 자신들만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바로 스르프스카 공화국이라는 나라인데 이곳에서 역시 그 세르비아인들은 자신들의 가족, 민족을 지킨다는 이유로 타 민족들을 몰아내고 자신들만의 자치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민병대를 만들어서 연방군과 힘을 합쳐서 보스니아를 공격해 들어갔던 것이죠. 첫 번째 공격으로 92년 4월 5일 13,0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보스니아의 가장 큰 도시 어디죠? 사라예보. 사라예보. 맞습니다. 사라예보 주변을 포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빨갛게 나와 있는 지역이 세르비아가 포위하고 있는 지역이고 사라예보 도시를 둘러싼 산악지대를 세르비아가 주축이 된 유고 연방군이 포위하고 사방이 막힌 도시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갇혀 있었던 사라예보 시민들을 향해서 유고 연방군이 무차별 공습을 퍼붓게 됩니다. 시민들한테요? 네, 무기 하나 들고 있지 않은 시민들을 향해서 이제 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스나이퍼나 이런 공격을 피해서 막 달리는 거죠. 총이 안 맞으려고. 그냥 일반인들한테 쏘는 거라고요? 예, 저 유엔군 전차를 의지해서 도망을 치고. 버스나 트램에서도 계속 고개를 숙이면서 가는 거예요. 일본인들 왜 쏘지? 진짜 얼마 안 된 일인데. 애기까지. 나 정말. 자,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평범한 그러니까 군인들이 아닌 일반인들한테 사격을 했다는 게 좀 충격인 것 같아요. 완전 어린 아이들까지 희생당한 게 맞습니다. 마음. 결국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 그 방법 중 하나 한번 이 사진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민이 자기가 스스로 무장을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총을 든 그 사라예보의 여성이라는 그 유명한 사진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 대충 민간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당시도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를 모르니까 그러한 공격에 맞서서 실은 그 자신의 이웃 장례식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을 들고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교수님, 이제 우리 전쟁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보면 제 기억 속에는 다 흑백 영상들로만 기억이 돼 있는데 이렇게 컬러로 된 영상들이나 사진들을 보니까 영화에서만 보던 것들이 현실로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형 초등학교 때 일어난 일이에요? 나 초등학교 때. 실은 많은 분들이 이런 게 정말이야? 조작된 거야? 라고 현실감을 잃기 마련인데 실은 우리가 현실에서 지금도 뭐 유럽의 한 나라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죠. 당시 사라예보 포위전은 무려 1425일이나 지속됩니다. 와. 1년이 365일이니까 몇 년인지 감이 잡히시죠? 그 당시 사망한 시민만 13,000명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길게 이렇게 포위를 했는데 그러면은 식수나 이런 게 부족해서 다 굶어 죽거나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예보 시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라예보 포위 사진 보이시죠? 그 사진에 있는 그 공항만 포위를 안 당했거든요. 그래서 공항과 가까운 한 집에 가정집이죠. 터널을 만들어서 공항으로서부터 연결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거를 팠어 그때? 터널 안에서 이렇게 철로를 만들어서 물자를 쉽게 수송하게 만들었는데 일명
구원의 터널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그럼 이송하고. 사라이버 갈 때 이곳 방문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 약간 관광지처럼 보존이 돼 있나요? 네, 네. 실제 저도 그 사라예보 가서 여기 현장에 직접 가서 봤는데 그 가정집이 나중에 들켜요. 그래서 세르비아 군인들한테 온 총탄을 맞게 되는데 그때 죽습니다. 그 가정집 주인들이 죽는데 전부 다 총탄 자국입니다. 가서 보면 그 집이. 아니 교수님 그러면 이때 국제사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었나요? 국제사회도 세르비아가 주축이 된 연방군 공격에 긴밀하게 대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전이 이제 본격화되자 미국과 유럽 공동체, 당시 이시죠. 오늘날은 유럽연합이죠. 보스니아의 독립을 이제 인정해주면서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서는데 이렇게 국제사회 지원이 가속화되자 연방군도 마음이 급하겠죠. 보스니아 남부와 서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으로 대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에 세르비아 대통령 밀로세비치 이 사람은 보스니아 내에 있는 세르비아 민병대들을 자극해서 세르비아인들이 살 땅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지 세르비아인들이 좀 더 살 수 있는 땅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될까요? 쫓아내고 청소를 해요. 예, 인종청소가 보스니아 내전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자, 세르비아 민병대는요, 나치가 처음 유대인을 차별해서 몰아낸 것처럼 정말 다양한 방법을 써서 다른 민족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여러 방법을 써서 해직을 시키고 길거리에서 괴롭히거나 집단 폭행을 하거나 혹은 다른 민족이 갖고 있었던 사무실을 한밤중에 폭파하거나 집을 공격해서 탈취를 하기도 했었죠. 디나 씨도 당시 보스니아 상황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서비아 이웃들은 서비아 아닌 사람 집에 가고 총 들고 가고 그냥 이 집이 이제 내 집이야. 다 죽이고? 죽이고 아니면 그냥 나가. 근데 우리 가족 좀 운이 좋았어요. 우리 엄마는 서비아 친구 한 명 있었어요. 네. 그 우리 엄마의 친구는 우리 가족을 위해 거짓말했어요. 그냥 우리 집은 본인 집이야라고 했어요. 그래서 살게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다시 보스니아로 갔을 때 우리 집 아직 있었어요. 야, 근데 진짜 좀 실제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생생한 것 같은데 이게 90년대 일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도 안 된다. 자, 하지만 이제 이러한 인종 청소는 전초전에 불과했다. 한꺼번에 그리고 빠르게 인종 청소할 방법을 찾아내는데 그게 바로 집단 학살이었습니다. 실제 인종 청소라는 이름으로 집단 학살이 매일같이 보스니아 전 지역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매일같이요? 매일같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그 도보이라는 지역에서는 약 11번 이상의 집단 학살이 진행됐었고 포차 남쪽 지역에 이 지역에서는 약 2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집단 학살이 이루어지는데 2,700명 이상이 희생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곳, 20세기 최악의 장소, 최악의 인종 청소가 이루어진 장소가 있습니다. 스레브레니짜라고 보이시죠? 네, 스레브레니짜 바로 이곳입니다. 세르비아인들이 장악한 스르프스카 공화국 내의 산악 마을이죠. 스레브레니짜라는 어떤 자그마한 도시인데 이 지역의 주대 민족은 보스니아인과 크로아티아인이었습니다. 근데 근처가 좀 세르비아랑 가깝죠. 바로 붙어 있네. 예. 그러다 보니까 세르비아가 어떻게든지 장악하고자 했었던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마을로 통하는 모든 도로를 차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만여 명의 그 주민들을 가두고 집단 학살을 하게 됩니다.
앞서 본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유해 영상 있었죠. 유해 발굴 영상. 그 장면이 바로 그 스레브리니츠 학살 장소의 그 매장터입니다. 이들의 범행이 낱낱이 밝혀진 재판 기록문 일부를 가져왔는데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995년 7월 13일 크라비카 창고. 1000명이 넘는 보스니아 남자들은 기관총, 수류탄, 그리고 다른 무기들에 의해 창고 안에서 죽었다. (1995년 7월 14일) 페트로바츠 근처 댐. 이 지역 학교 출신의 보스니아계 무슬림 남성 1000명 이상을 댐 밑에서 죽이고 다음 날 아침 굴착기와 중장비를 동원해 희생자들을 묻었다. 세르비아 민병대는 불도저로 밀어서 시신까지 이제 심각하게 훼손을 이제 시키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마치 전리품처럼 시신을 망가뜨린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보기 너무 힘들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참혹한 광경이죠. 아니, 교수님 이런 일을 대체 누가 벌린 거예요? 이런 인종청소를 주도했었던 대표적인 인물 크게 2명 있습니다.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인들이 만든 스르프스카 공화국의 지도자였던 라도반 카라지치. 그리고 이곳의 사령관이었던 라트코 물라디치라는 인물입니다. 그 아까 계속 말씀하신 그 밀로세비치랑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들은 세르비아 대통령 밀로세비치 지원을 받았던 인물들인데 밀로세비치와의 협력 관계 속에서 보스니아 전쟁을 주도하고 정식 군대가 아니지만 민병대를 활용해서 다른 민족을 향한 인종 청소를 본격적으로 감행했던 전범들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최악의 인종 청소가 일어난 보스니아 내전 해결을 위해서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 나토라고 할 수 있죠. 나토. 사실 나토는 보스니아 내전 초창기부터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해상, 공중 감시가 주 임무고 직접적인 개입은 하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나토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사건, 바로 앞서서 설명드린 그 스레브리니짜 인종 청소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 주축이 된 나토는 어떤 방법으로 이들의 협의를 이끌었을까? 이런 내전을 종식시키려고 노력을 했을까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보스니아를 공격하는 그 세르비아를 전방위로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르비아 전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경제 제재와 함께 나토군을 투입시켜서 보스니아 내의 연방군, 세르비아 민병대를 공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서 세르비아 군대가 좀씩 보스니아에서 후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 미국은 이 전쟁을 끝낼 마지막 카드를 꺼내게 되는데 보통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통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회기 전에. 그건 아니지. 미사일 쏘죠. 서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서로 간에 토론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협상. 협상. 예. 핵이- 협상을 하게 되는 핵을 거죠. 쏘나요 벌써? 너무 위험하잖아요. 네. 원래 미국이 마지막 핵선적이 전에 있었으니까. 예. 미국의 오하이오주 데이턴 미 공군기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전부 모이게 합니다. 모이게 해서 거기서 평화안을 구성을 하게 되고 협상안을 결국 도출하게 되는데 그 협상안 도출의 결과 어떻게 지도가 형성되게 됐는지 한번 와, 이거 궁금하다.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은 보스니아 내전 전의 민족 분포도의 모습이고요. 저쪽에 있는 모습은 바로 보스니아 내전 이후의 민족 분포도의 모습입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라는 공화국 안에 두 개의 체제, 하나는 세르비아인이 차지하는 스르프스카 공화국. 스르프스카라는 뜻 자체가 현지어로 세르비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스니아 세르비아인이죠. 보시면은 49%의 영토가 세르비아에게 주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스니아 무슬림과 크로아티아 카톨릭계가 장악하게 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 약 51%의 영토를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희한하네. 네. 복잡하다. 그래서 복잡하다. 보스니아라는 나라 안에 1국가 2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국가 안에 두 개의 나라가 또 있는 것이죠. 디나 씨 그러면 그 이후의 보스니아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그 대통령은 3명 있어요. 그 크로아시아인, 서비아인, 보스니아인 다 대통령 있어요. 다 보스니아의 대통령이에요. 민족 대표로 한 명씩 맞아요, 하는구나. 맞아요. 지금도 저 분쟁이 현재 진행형인 거네요. 진행형이죠. 지금도. 예. 보스니아의 독립선언. 이 지역에서 많은 것을 바꿔놨죠. 유고 연방 공화국이라는 이름의 신유고 연방이 세워지게 됩니다. 전부 다 독립을 해서 나가고 세르비아 안에 보이보디나와 코소보 그리고 몬테네그로 공화국이 서로 연합한 신유고 연방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이 민족 간의 갈등, 그 갈등을 일으킨 전범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지? 처벌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습니다. 그들은 전쟁 이후에 UN 국제재판소에 서로를 기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최후는 이 재판을 통해서 전 세계에 공개되게 되는데 최후 진술이 되게 또 주목을 받습니다. 그 최후 진술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 number IT 993937I. The prosecutor versus Slobodan Milosevic. You do have the right, of course, to defend yourself. You also have a right to counsel. I consider this tribunal a false tribunal and indictments false indictments. It is illegal being not appointed by UN General Assembly, so I have no need to appoint counsel to illegal organ.
the chamber sentences Mr. Ratko Mladic to life imprisonment. Mladic Mr. Mladic, if you 저는 다른 사람들이 한 것처럼 내 가족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 한 것뿐입니다. 제가 다른 강대국들처럼 베트남, 캄보디아 또는 포클랜드를 침략했습니까? 아니면 소말리아나 걸프전에 뛰어들었습니까? 저는 단지 내 고향을 지키기 위해 싸웠을 뿐입니다. 저렇게 뻔뻔하다고? 아, 의사로 위장을 했어. 와. Stop, please. Please sit down. 뭐야? 아? 자살했어요? 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들이 정말 반성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이십니까? 너무 뻔뻔해요. 뻔뻔하죠. 예. 더욱더 불행한 건요. 제대로 청산되지 않는 역사로 인해서 인종 청소를 자행했던 인물들이 각 민족들 사이에서는 전쟁의 영웅이다라고 추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국제관계사 전공자로서 이 지역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서 느끼는 건 마치 조각난 역사 퍼즐을 보는 듯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객관적이고 분명한 역사인식만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재현하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거 다 이거 하는 내가 거예요? 할게. 내가. 이거 다 해야 된다고요?